세 번째 강의 제3차시 통일신라 발해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다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통일 이후 신라 발해가 통치체제를 어떻게 정비하면서 발전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답니다. 내용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통일신라 발해, 신라의 삼국통일, 통일 이후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 신라말 지배체제의 동요, 발해의 성장과 멸망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8쪽부터 21쪽까지 내용인데 18쪽부터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발해가 지방통제를 강화하다. 통일을 이룬 신라는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의 구조를 정비하였다. 금성이라 부르던 왕경의 호칭을, 금성은 신라의 경주를 말하죠. 신라의 수도인 현재의 경주를 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왕경의 호칭을 금경, 대경이라고 높여 불러 지방과 구분되게 하였고 궁성을 크게 넓혀 왕실의 위상을 높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9세기 말 경주에는 17만 8,936호, 1360방, 55리, 35개의 금입택, 금으로 입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미. 이거는 부유한 큰 저택을 의미합니다. 금입택은 신라의 진골귀족들이 소유했던 이 금입택이 있었다고 한다. 통일을 전후할 신라의 통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문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무열한 개의 왕위 계승을 보도록 하겠어요. 6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몽골 초원 쪽의 돌골 세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고구려, 그 다음 한반도 서남부의 백제, 바다 건너 일본 열도의 외로 이어지는 세력과 이들이 동맹관계를 형성했고요. 신라와 바다 건너 중국 대륙의 수당을 연결하는 중국 수당은 통일왕조거든요. 이들과 연결하는 이 세력이 이 대립하게 됐어요. 수에 이어 당이 고구려를 공격하자 고구려는 맞서 싸워서 중국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쳤다가 두 차례 다 패했죠. 특히 고구려의 을지문덕에게 살수에서 수나라군이 괴멸당하면서 수는 이후에 중국 대륙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망했고요. 그 뒤를 이은 왕조가 당인데 당이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의 침략을 격파했죠. 그래서 이제 당이 일단 물러갑니다. 한편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을 했죠. 왜냐하면 신라가 한강유역을 독점 차지했기 때문에 배신하고 이제 나제 동맹을 깨고 독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었던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고 신라를 때린 겁니다. 신라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당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때가 신라 선덕 여왕이 김춘추를 당나라의 특사로 보내서 당태종과 김춘추 간에 나당 동맹이 648년에 이렇게 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7세기 중반에 들어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당시 내분에 휩싸이고 국력이 약화된 백제를 공격해서 사비성을 함락하고 백제를 660년에 멸망을 시켰어요. 이때 일어난 전투가 유명한 그 영화로 나왔던 황산벌이죠. 황산벌 전투. 백제의 계백장군이 신라의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군 5만과 맞서서 5천 병력이 용감히 싸워서나 중과부적으로 패했죠. 당나라는 이제 그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가 들어와서 이 사비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비성에 함락당하고 백제가 망하게 됐죠. 이후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특히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668년에 고구려의 지배층이 도시 내분이 일어나서 신라와 당나라로 붙어버린 각각 세력들이 분열이 되는 바람에 고구려가 잘 버티다가 668년에 평양성이 항복하면서 평양성이 나당 연합군에게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당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요, 신라까지 아예 장악을 해서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이니까 당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나당 전쟁이라 그래요. 나당 전쟁이 시작이 돼서 676년에 나당 전쟁이 끝나거든요.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냅니다. 이 매소송 전투하고 한강 유역의 매소송 전투하고 금강 하구의 기골포 전투에서 당군을 신라군이 격파하면서 당군을 축출했고, 결국에는 이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삼국통일에 이룩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태종 무열왕이 즉위를 했어요. 무열왕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거든요. 이 무열왕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이후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김춘추의 자손이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죠. 무열왕 직계. 통일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무열왕과 그 아들 문무왕은 내부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문무왕 때 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문무왕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 다음에 이제 신문왕은 진골귀족의 대표적인 우두머리였던 기움돌이 일으킨 반란이 일어나는데, 옆에 왼쪽에 설명되어 있죠.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움돌이 파지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과 반역을 도모하려다가 진압된 사건이다. 김움돈 난을 진압한 계기로 해서 진골귀족 세력들을 숙청해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신문왕 때. 이 중요한 신문왕 꼭 기억합시다. 신문왕 때 김움돌이 난을 진압했다.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이렇게 왕권을 강화한 왕이 신문왕인데, 김움돌이 난을 진압했다는 것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다시 해보면, 정리해보면, 삼국통일 과정은 7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 공격, 나당 연합군의 신라 당의 동맹, 나당 연합군의 백제 고구려를 정복한 다음에 나당 전쟁에서 당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승리, 676년에 삼국통일이 이룩하죠. 태종 무열왕계 왕실이 태종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이 계승됩니다. 그래서 신문왕 때 김움도를 나눠 진압했다. 왕권을 강화했다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후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를 보겠습니다. 통일 후 신라는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체제를 개편합니다. 중앙정치조직은 강력한 왕권 아래 관료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갔습니다. 왕의 직속기구로 집사부를 두었고요. 왕의 직속기구.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장관을 시중이라 그랬어요. 시중이라는 사람이 관직에 있는 시중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기밀을 관리했어요. 이를 중심으로 위화부, 병부 등을 두어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병부는 이제 이전에도 있었죠. 법흥왕 때부터 군사지휘를 관리했고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은 다른 말로 중시라고 그랬어요. 역할이 강화됐다. 이 시중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신라는 사정부, 외사정 등 이 감찰기구를 뒀어요. 지금도 뭐 사정이라는 말은요, 쓰거든요. 한자어로. 이게 바로 감찰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지금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감사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관료들이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 감찰기구. 감찰기구로서 관리의 부정과 비리를 단속하였다. 그다음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진흥왕 때 화랑도를 개편했죠. 근데 이제 신라가 국립대학이 없다가 여기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합니다. 신문왕 때 국립교육기관 국학.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태학이라고 있었죠. 태학. 신라는 국학입니다. 신문왕 때. 그 다음에 국왕 중심으로 통치 권력이 더욱 집중되면서 진골귀족 세력이 약화되자 진골귀족 세력들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진골 바로 밑에 있던 육두품 귀족 세력들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거나 중앙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문화 부분에 나오는 강수, 뭐 최치원, 강수, 뭐 설총 이런 사람도 있어요. 최치원은 아니고요. 최치원은 저기 신라 말기 가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 통치체제가 개편되면서 신라 관료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관등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도 늘었다.
신문왕 또 나오죠. 신문왕 때는 중요합니다. 문무관리에게 문무라는 것은 문관하고 무관을 말해요.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료전이라는 땅을 지급을 했어요. 이후 노급은 없애고 녹봉을 주었다. 이거는 관료전은 세금을 거두는 권리인데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권리인데 녹봉은 이건 그 별개로 곡식이라든가 뭐 옷감 뭐 이런 봉급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1년에 한 4번씩 받는 건데 그걸 녹봉이라고 그래요. 녹봉 지금의 봉급. 그 노급이 뭐냐? 노급은 지급받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수조권이 있고 수조권 플러스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노동력도 함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도 가지고 있는 게 노급이었어요. 그래서 노급은 귀족들의 힘을 강하게 하는 성격의 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급을 두면 안 돼요. 노급을 없애고 토지에 대한 세금만 받아먹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수조권만을 인정하고 이 노동력 징발권은 그 신문왕이 없앤 거예요. 이러한 조치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오른쪽에 수조권이 있죠. 토지로부터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거둘 숫자, 조세 조자, 권리 권자. 그래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고생한다. 관리를 근무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일정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관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징수하도록 했던 거죠. 세금을 걸어서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자기 재산으로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 이게 참 희한하죠.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걸어서 봉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관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관직에 대한 귀족 관리들의 복무 대가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아예 나눠줘 버린 거예요. 이게 중세적인 제도인데, 이게 뭐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하고 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 이 중에서 수조권 플러스 그 마을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이 권리인 노동력 징발권을 가지고 있는 게 노급. 이 읍자가요, 이 읍자가 마을 읍자예요. 마을과 그 지역의 토지와 백성들까지 다 노동력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노급인데 이건 노급을 주면 귀족 힘이 강화됩니다. 이 노동력 징발에서 무장해가지고 국왕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고 중앙정부에 반기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신문왕이 노급 안 되겠다, 노급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토지에서 세금만 거두는 관료전만 주고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준 게 아니죠. 그거 뺐어요. 노동력 징발권은 빼버린 게 이게 관료전입니다. 이거 좀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관료전 지급, 노급 해제. 이전에는 노급을 줬어요. 신문왕 이전에는. 그러다가 신문왕 때 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만 줬던 거죠. 귀족들 불만이 많겠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서 귀족 세력의 힘이 다시 강화되면서 이 노급이 부활이 돼요. 이건 이제 별도고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편 통일 이후에도 골품제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관료제 운영을 제약을 하였다. 발전을 막은 거예요. 관료제 운영을. 왜? 골품이 귀족들의 관등, 관직 등 정치, 사회적 지위를 이미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골품에 따라서 가옥의 규모, 사람들이 사는 집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장식물도 그 다음에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수레로 제한했다는 거죠. 지금 뭐 자가용 크기를 제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진골 귀족들은 뭐 저기 고급 승용차 타고 다녀야 되고 뭐 육두품은 중형 조그만 차 몰아야 되고 뭐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 차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회가 신라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골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위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그 지위를 상승시킬 수 없는 이런 아주 신분 이간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는 정체된 사회를 가져오게 바로 신라의 골품제죠. 이런 모순이 쌓이니까 결국에는 이 골품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신라 말에. 그러나 삼도품 이하의 신분층에서는 골품의 구분이 점차 사라졌다. 다시 평민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품제는 진골귀족을 위한 제도였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볼게요. 그래서 집사부 시중 역할이 강화돼서 왕권이 같이 강화된다. 이해하면 되고요. 육두품은 왕의 정책 조은적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관료제 운영, 통일이후 관료제 규모확 대,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의 폐지였어요. 목적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귀족의 권력을 약화시키게 한 거죠. 귀족의 권력과 왕의 권력은요, 이 반비례 관계예요.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의 권력은 약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귀족이 세면요, 왕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왕권은 약화되는. 이런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권력이. 여전히 귀족들의 정치 사회적 지위가 규정이 되고 일상생활 면에서도 신분 간 차별이 큰 골품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발전이 없고 정체되면서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라가 망한 원인이 이제 이 골품제 때문에 폐쇄적인 신분제 때문에 새로운 젊은 피를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서 개방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사회의 그 활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신라가 유지가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현대판 골품제 막 이런 게 뭐 대학 어디 나와가지고 어느 대학 서울 스카이 나왔다 해가지고 막 저기 이들만 뭐 끼리끼리 결혼하고 이런 게 바로 고대어 따져보면 이게 다 해먹고 하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현대판 골품제죠. 이런 거는 사회 발전을 막는 겁니다. 신라도 이렇게 처음에는 질서 유지 역할을 하다가 통일 후에 이게 바뀌었어야 했는데 안 바뀌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바람에 이 진골 귀족들의 특권,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제도로 이어서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막았어요. 특히 육두품들이 뭐 진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골품제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쪽 내용입니다. 교과서 19쪽 내용에 통일 이후 신라는 지방행정조직을 신문왕 때 구조오소경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신문왕 때다. 신문왕 때 많이 했어요. 김음도로 인한 진압, 국학 설립,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관료전지급 노구 폐지, 구주오소견 체제. 다 신문왕 때요. 전국을 구주 나누고 아래 군과 해안을 두었고 지방행정 요충지에 오소경을 설치했어요. 오소경은 여기 빨간 점 지도에 있죠. 빨간 점 5개. 여기에 바로 신라 수도가 이 금성이잖아요. 동남쪽에 치우쳐졌기 때문에 전국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여기에서 이주하면서 왕이 옮겨 다니면서 지방을 장악해 나가는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수도가 작은 수도가 오소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고른 성장을 꾀하고 새롭게 신라에 속하게 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촌락의 우두머리를 촌주라고 하는데 촌주를 수도에 와서 머물게 해서 감시를 했어요. 지방에 힘이 있는 유력 촌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수도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기 위해서 감시하는 지방 세력을 감시하는 제도를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이 나중 고려시대 기인 제도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방 세력을 견제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라에서는 통일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촌으로 삼았다. 통일을 전후하여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여러 개의 촌을 군현으로 삼고 향부곡 등 특수행정구역도 두었어요. 왕은 군현에 지방관을 보내 지방행정을 살피게 하였고 지방관의 통제 아래 촌주들이 행정을 담당을 했죠. 그래서 촌주들이 작성한 문서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바로 신라 촌락문서입니다. 신라 정부는 촌을 기준으로 촌주가 3년마다 한 번씩 신라 촌락문서를 제작성 시켰던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켰던 겁니다. 작성하도록 하였다. 3년마다. 이 신라 촌락문서를 옛날에는 뭐 같은 말로 민정문서라고 했어요. 민정문서. 민정문서, 백성민 할 때 민정. 백성 민자 써서 민정문서. 같은 말입니다. 이 촌락문서에는 각 촌락의 인구, 토지의 종류와 면적, 가축의 수, 그 다음에 이 과실나무의 수, 과실은 그 과일나무예요.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의 수 등이 기록되어 신라 정부가 조세와 노동력을 거두는데 자료로 활용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인구를 통해서 노동력, 그 다음에 토지, 가축, 과실나무까지 해서 조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초자료, 근거자료로 삼았던 겁니다. 무엇을요? 촌락문서를요. 그래서 역사 다하기에 19쪽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라 촌락문서가 발견되다. 신라 촌락문서는 1933년에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 정창원에 소장된 화엄경론의 경지를 수기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경지는 경전을 보관하기 위한 포장으로 신라 촌락문서는 경지의 일부로 밝혀졌다. 신라 촌락문서에는 서원경 부근의 촌을 비롯한 4개 촌의 이름과 소속현, 토지의 종류와 면적, 가구와 가구, 수와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가래나무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인구는 남녀별로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파악했고 집 가호는 9등급으로 구분하여 파악을 했다. 특히 인구 변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 노동력 수치를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통일 후 신라의 경제 상황과 조세 행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게 일본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일본에서 발견됐지? 옛날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촌락문서에서 사용된 종이가요. 그 위에 덧장을 덮여가지고 이 그 한 장을 위에 덧붙여가지고 그 거기다 또 위에다 또 겹쳐서 기록을 다른 기록을 했어요. 그걸 바로 배전 문서라고 하는데 이 그렇게 사용하던 문서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장을 저기다 한 겹을 벗겨 보니까 이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신라의 이 요 내용들. 인구와 토지와 그 뭐 과실 나무의 수 이런 것 등을 기록한 내용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뭐 불교 경전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겉장에는 불교 경전 내용인데 그 한 겉을 벗기니까 안에 요 불교 경전과나 관련 없는 신라의 행정에 관한 지방 행정에 관한 자료가 기록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라 촌락문서가 발견돼서 통일 신라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됐다는 얘기죠. 지방 통치 제도의 정비, 행정구역, 구조 오소경 정비, 그 다음에 향부곡의 특수행정, 향부곡은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죠. 통일신라 때도 이미 나타납니다. 궁현이 될 수 없는 작은 구역들을 말해요. 또는 뭐 범죄자들이 뭐 모여 살던 마을이라던가 좀 차별을 받았어요, 이들이. 고려 때에도 차별이 심하다가 나중에 일반 군현으로 바뀌긴 한데, 일단 이렇게 통일신라 때 마련됐고요. 지방 지배 방식은 군현의 지방관이 보내졌고, 지방관은, 이 촌주들한테 맡겨요. 실무 행정을 담당시켜서. 촌주들이 촌락문서를 만들었죠. 촌주들을 금성에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는 제도를 상수리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시했어요. 그 다음에 촌락의 경제사정 작성, 조세 수치와 노동력 징발 근거로 활용했다. 촌락문서와 같은 말은 신라 촌락문서와 같은 말은 민정문서란 말도 같은 용어다. 교과서 20쪽에 통일 이후 신라의 지방 통치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료 1번이 바로 상수리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무왕의 이복 등생인 거듭공이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무진주이더니 주의 향리인 안길이 그를 지내되었다. 나의 집은 황룡사와 황성사 사이에 있는 금성에 오면 찾아오시오. 안길은 나라에서 실시한 제도에 따라 금성으로 올라왔다. 안길이 바로 주의 향리. 향리는 촌주와 같은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도 향리란 말 쓰죠. 통일시대 때 이게 촌주에 해당됩니다. 안길이 거듭공을 찾아가자 거듭공이 잔치를 베풀었다. 바로 안기 상공을 뵈러 왔습니다. 매년 각고리 향리 한 사람이 금성에 있는 관청으로 올라오게 하는 제도. 이거 바로 상수리 제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라의 촌락에 대한 기록. 바로 신라 촌락문서. 그렇죠? 그래서 통일 이후 신라가 자료 1에 미추신 제도를 실시한 목적은 바로 통일 이후 고구려 백제 세력을 포용하면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료 2에서 촌주가 조사한 항목을 살펴보고 이와 같이 조사한 이유를 말해보자. 토지, 인구, 지역, 토산물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조세 수치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신라가 정비한 지방 통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통일 이후 신라는 상수리 제도 등을 통해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촐라가 정보 관리 등을 통해 수치 체제를 확립하여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 지방 통치 방식의 특징이다. 지방 통치 방식의 특징, 상수리 제도, 신라 촐락 문서.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촐락 정보 관리. 어, 네. 그다음에 이제 22쪽, 20쪽에 하단, 20쪽 하단에 신라만 지배체제의 동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쪽에 교과서 본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8세기 후반 그 무열한계 마지막 그 직계자손이었던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무열한계 왕실이 무너지게 됩니다. 8세기 후반에요. 그래서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치열한 왕위쟁 탈전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왼쪽 날개글에 보시면요. 웅주도독인 김원창이라는 사람, 김원창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김원창의 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김원창이 난 이후에 자청해진을 세웠던 해사왕 장보고, 장보고로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 가담을 했어요. 그 장보고가 암살당하는데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장보고의 난이라고 기록을 했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상대 등의 권력이 다시 강화되고 귀족들의 연립에 의해서 국가 정치가 운영되었다. 육두품 세력 중 일부는 상대등 권력이 강화됐다는 것은 집사부 시중의 권력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왕권도 약화되고 진골귀족 세력이 다시 강화됐다. 진골귀족의 대표였어요. 상대등은. 육두품 세력 중 일부는 진골귀족의 권력 독점과 골품에 따른 관직 승진의 한계로 중앙정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하자 점점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누가 손을 잡냐면 호족 세력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후삼국 시대를 열어버린 거죠. 골품제에 기초한 신라 사회가 흔들리자 중앙정부는 체제를 강화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신라 흥덕왕 때 9세기 전반에 사치 풍조를 금지하고 골품에 따라 차 등을 둔 생활 양식을 지키도록 규제했어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흥덕왕의 교서사료입니다. 당시에 삼국사기 기록이 있죠. 그러나 정부의 무거운 조세 수치와 귀족들의 농민 수탈은 계속됐어요. 그 결과 지방에서는 농민 봉기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이 과정에서 지방의 유력자들, 골품에 속하지 않았던 지방 세력들이 그 예전 촌주 세력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뭐 장보 같은 해상 세력이 성장하기도 하고요. 지방의 군사 세력이 또 호족이 되기도 하고요. 견훤과 같이 뭐 궁예 같은 세력은 농민 봉기 세력을 모았고요. 이런 다양하게 성장한 호족이 성장하여 호족들이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성주나 장군을 칭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 지역의 행정과 군사를 장악을 해버려요. 실질적인 통치력을 행사했습니다. 신라로부터 거의 반 정도 독립한 세력이 되어버려요. 세력을 확대한 이런 유력 호족에 의해서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그 다음에 신라까지 여기서 후삼국으로 10세기 초에 이게 분열이 돼버리죠. 9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고구려가 바꾼 나라 이름은 고려가 신라를 병합하고 후백제를 멸망시켜서 고려가 재통일하기 전까지 이런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면 신라마 지배체제의 동요, 해공왕 사후 무열한계 왕실 붕괴, 진골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육두품 세력의 골품제 비판, 민생 악화로 농민 봉기 발생, 지방 호족이 성장하고 지방의 실질적 통치력 행사, 유력 호족에서 후백제 후고 우려가 성립했다. 그래서 보면요, 해공왕이 이제 피살되면서요, 왕위 쟁탈전이 막 전개가 됐죠. 무결한계 왕위 세습이 끊어집니다. 서원도왕. 그래서 신라 말의 호족들 가운데 후백제의 견훤, 후고구려의 궁예가 이렇게 견훤이 이제 후백제를 세우고요. 중부지방이 이제 후고구려. 나름의 후고구려 후백제냐? 견훤이 백제를 계승했다. 신라를 복수하겠다.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해서 그 저기 금성에서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바로 지금 여기 남쪽에 전라나주 이쪽에 성장한 이제 견훤이 지금 충청도 전라도 장악해서 옛날 백제 지역을 장악했죠. 후백제를 세웠고 그 강원도하고 경기도 지금 황해도 일대, 충청북도 일대 여기에가 바로 궁예가 신라의 왕자 출신이었던 궁예가 이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래서 또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를 이제 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그래서 뭐 신라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등장하죠. 나중에 요 성화학에서 이제 요걸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왕건이 등장해서 이제 그 후상국 이제 통일하게 하는 과정을 918년 왕위에 교체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뒤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를 보겠습니다. 발해의 성장과 멸망.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 이후에 당나라는 고구려의 이 땅을 지배했죠. 대동강 이북 지역,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 지역을 장악을 했는데 또 고구려 백성들을 강제로 중국 본토 쪽으로 이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 무렵 또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자 거란족이 이 거란족하고 근처에 살던 이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이끌고 탈출해서 다시 고구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주 지역의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해를 건국을 하게 됐죠. 698년에. 그죠? 그래서 이 신라 북쪽에 발해가 건국되면서 신라와 발해가 양립하는 남북국 형세를 이루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유득공이 저서인 발해고에서 발해사를 신라사와 더불어 남북국의 역사로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또 풀이하면 통일신라와 발해.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발해를 세운 이제 대조영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서 옛 고구려 영토에 자리 잡고 세력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세기 초반에 이제 무왕 때 이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로 정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황제 국가에서 사용하는 게 연호입니다. 이난. 그 영토 확장에 힘썼다. 고구려도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는 연호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죠. 영토 확장에서 당과 신라를 견제를 하였고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세기 후반에 문왕이 즉위하면서 당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대외적인 안정을 꾀했죠. 문왕은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대왕 황상의 칭호를 사용을 했어요. 이 시기 문왕은 당의 장안성,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본떠 새로운 수도인 상경성을 건설했고 상경성을 건설한 다음에 상경성으로 옮겼어요. 그 뒤어 이제 9세기 초반에 선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한 발해는 당나라에서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해동성국의 칭호로 불러졌어요. 그래서 발해는 이후 해동성국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맞았다. 발해하면 해동성국입니다. 발해하면 해동성국, 선왕 때 최대 영토. 그러나 10세기경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어요. 당시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중국에서 5대 10국이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몽골과 이제 이 몽골 초원에서 이제 거란이 요 나라를 세우고 있었고요. 중국 대륙은 송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발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 발해 내분, 귀족들 간의 왕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고요. 국력이 약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92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안타깝죠. 거란 쪽에서 멸망했다. 발해의 통치체제 정비. 발해는 먼저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통치체를 갖추었고 당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어요. 당나라는 이 세 개의 성이 있고 그 밑에 육부가 있어요. 이거 삼성육부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오른쪽 날개글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게 당나라의 명칭이에요. 당나라 행정부서의 명칭인데 그 명칭을 그대로 딴 게 아니라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는 당나라하고 다르게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 그러나 시스템의 근간을 벤치마킹 받아들인 거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한 거다. 여기 행정을 옛날 전근대 시기의 국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6개
각 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총리들이 셋이 있었던 거예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발해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당나라에서는 원래 중성무성하고 문화성이 중시가 됐거든요. 근데 발해는 다르게 정당성이 여기 밑에서 이제 충인의 지혜신이라는 육부를 다 관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중정대, 문적원, 주자감 있죠. 저희 감찰기관이 중정대고요. 국립대학이 주자감이 있었어요. 국자감이라고. 당나라에서 국자감이라고 불렀고, 신라는 국학이 있었죠. 신라의 국학이랑 되는 게 주자감입니다. 왕 아래 정당, 선정성, 중대성, 3대성을 두고 육부를 이 정당성 밑에서 관할했다. 육부의 명칭은 충인의 지예신, 유교에서 강조되는 이념을 반영했던 거죠. 지방행정은 땅덩어리가 워낙 큽니다. 고구려보다 더 커요. 만주하고 연해주까지 장악했어요. 지금의 러시아 땅은 연해주 지역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하고 연해주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로 5개, 전국을 15개 부, 각 부에 주를 4개 주씩 해서 총 62개 주가 있었어요. 신라는 9주 5서경이죠. 근데 바대는 62주에 주가 6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워낙 컸던 거죠. 그냥 도덕과 자사 등의 관리를 여기에 보냈고요. 바대는 정복한 지역의 주민의 지배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촐라가의 우두머리인 수령, 신라에서는 촌주라 그랬죠. 근데 이제 발해에서는 촐라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해서 수령. 수령은 중앙지배층으로 받아들이거나 수령에게 촐라가의 행정을 맡겼다. 옛날 교과서에서는 수령을 촌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확한 용어를 쓰기 위해서 이 발해의 그 촐라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서 끌려가지고 지금의 이 베이징 일대 여기서 살다가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이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이 끌고 여기 동모산에서 그 발해를 세웁니다. 대조영이죠. 천문령이 여기서 일어난 곳,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당나라의 추격군대를 격파했어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근거. 중국은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하다.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고 발해도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한국사의 일부예요. 물론 중국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교류를 하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문화의 근간은 한국사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바로 이 문화연식에서 동일하죠. 이 이제 그 기와입니다. 기와의 수막색, 안막색 이 부분에서 같은 문양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위에 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해의 침이와 고구려의 침이랑 같아요. 무덤에 보면요. 무덤이 모주림 천장 구조를 띠고 있어요. 모서리가 줄어드는 천장은 모주림 천장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 발해 정해공주의 모주림 천장 구조 고구려 양식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모서리가 줄어든다고 해서 위로 갈수록 모주림 천장이랍니다. 그 다음에 발해적 온돌 유적. 고구려 온도라고 했거든요. 우리 민족 고유의 난방 방식이에요. 중국은 온도를 안 썼어요. 중국은 다른 걸 썼죠. 중국은 흙으로 해서 벽돌 쓰고요. 이 온돌 문화권은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 방식입니다. 한민족 고유의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유두권의 발해고에서도 남북국이라 불렀죠. 김씨, 신라 남쪽, 북쪽은 발해.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발해인들은요.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왕이라 불렀어. 발해 왕이. 고구려 국왕이라 고구려 옛 땅을 해보겠다. 자기들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한 거고. 일왕의 승하 소식을 듣고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이거든요. 고려 국왕 대응은 문왕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고구려인의 후예다. 그 다음 신라인들도 최치원이 신라만 육두풍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 고구려가 오늘의 발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북국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게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일찬. 신라의 고위 관리가 발해 사신으로 갔던 얘기예요. 신라도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군나라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일본인들도요.
일본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인정해 봅시다. 발해는 고구려의 이 땅에서 세운 나라다. 일본은 유치국사, 일본이 발해해 보낸 국서에 이러한 삶과 고구려 국왕에 문안한다. 옛날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을 했고요. 대조영은 중국에서는 말갈족의 일부라고 하는데 중국의 구당사에는 대조영은 고려의 별종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고구려 유민이다. 그 다음에 남쪽의 발해,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주장했다. 그래서 고구려와 말갈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족들이 많았죠. 그래서 발해 전성기 때 최대 영토입니다. 이게 선왕 때 최대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주하고 러시아 땅 연해주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다 장악을 했죠. 이게 발해 선왕 때 최대 영토고 여기가 상경 용천부죠. 상경. 문왕이 여기 중경에 살다가 이렇게 상경으로 옮겼어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본받아가지고 저쪽에 서쪽에 장안성이 있거든요. 본받아가지고 저기 본 떠가지고 만든 계획도시 인구 10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시를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상경인데 일로 도읍으로 옮기게 되죠. 그럼 발해의 수도가 5곳. 5경, 15부, 62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발해는 대조영이 세웠고 고구려 계승일식, 무왕 때 이난, 산둥부 지방공격, 문왕 때 당과 우관계 대응연호 사형, 수도 상경성 건설, 선왕 때 최대 영토 해동성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거란의 공격으로 국리와 거란에게 멸망했다. 발해의 독자 정축 지장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했으나 명칭과 운영은 독자들이었다. 5경 15부 62조. 수령에게 촌나가 행정을 맡겼다. 신라는 촌주에게 맡겼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21쪽에 학습한 내용을 빈칸을 채워보자. 스스로 매듭짓기. 농경문화와 고조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운 우리의 역사서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죠. 고조선. 그 다음에 소수림왕 때 중앙에 태학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했죠. 지증왕 때 왕을 칭으로 사용했고 신라는 버풍왕 때 율령을 반포했죠. 버풍왕. 발해는 문왕, 무왕 때 발전하다가 선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학습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지방행정조직을 바로 뭘로 바꿨어요? 구주오소경 체제로 정비를 했죠. 신문왕 때. 발해는 대조영이 동모사에서 건국했으며 선왕 때 최대 전성기를 맞아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문무왕은 김운돌이 난 진압을 계기로 진골귀족들을 수청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였다. X. 문무왕이 아니라 신문왕이죠. 신문왕 때는 문무관리에게 관직공무의 대가로 관료전 지급했다. 맞죠? 노국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학습지 5차시 통일신라 발해가 지방세력의 통제력을 강화하다. 여기 12조 여기 5차시 보면요. 답을 볼까요? 빈칸에. 이전 차시 진단평가 맨 위에는 율령 1번에 율령이고 2번은 골품제 그 다음 이제 개념 정리 1번은 집사부가 되겠고요. 2번은 구주오소경 그 다음에 3번은 호족성장 4번은 해동성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학습 1번에 금성 2번은 삼성육부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빈칸 채워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 형성평가의 1-1은 O 맞고요. 1-2번은 X입니다. 구주가 아니라 오소경이 돼요. X. 1-3번은 맞습니다. O.
2번에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야심, 신라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소성호에서 당의 육군 20만, 물적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했고요. 사비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은 몰아냈고요. 기벌포에서 물리쳤어요. 근데 4번에 김춘추를 당에 보내 군사동맹을 맺은 거는 이 전에 나당 전쟁 전에 해당되는 그 나당 동맹이 결성될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에 답은 4번입니다. 3번은 신라 촌락문서 또는 민정문서, 신라 촌락문서라고 적어두면 되겠어요. 답이 됩니다. 4번 가부터 라를 발해의 발전 과정에서 순서로 해보면 나열해 보면 가장 먼저가 람이라 라. 당이 흑수말가를 이용해 발해를 견제하여 장문유를 보내 당의 썬둥지관을 공격했다. 이때가 무왕 때고요. 라가 나는 문왕 때입니다.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신라를 개설했다. 이게 문왕 때. 나. 그 다음에 가가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때가 선왕 때. 가. 마지막으로 답니다. 유민들이 후발에 정한국, 대발해 국가 등의 국가를 세워 부흥운동을 정했다. 이게 거란에게 멸망한 다음에 발해의 부흥운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라, 나, 가, 다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 2단원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에서 첫 번째 학습 주제 하늘을 숭배하며 국가가 성장하다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